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비 2기의 첫 발표를 맡게 된 구본류 선생님 팀의 김세옥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그 나비라는 어떤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뉴로 사이언스나 아니면 AI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런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또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Learning produces an orthogonalized state machine in the hippocampus 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구본류, 원우키, 조성준, 최혁, 한서연, 김세옥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5년 네이처에 올라왔던 논문으로 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 다른 먼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텔리전스, 즉 지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일단 어떤 생물체나 에이전트 또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정보를 환경으로부터 받고 그걸 액션으로 만들어서 다시 환경에 변화를 가하는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생명체나 지능을 가진 어떤 지능을 가진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인터랙션하는 방식. 그 가운데서 또 그 환경을 최대한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닮은 어떤 인터널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월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코그니티브 맵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굉장히 또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학문입니다. 코그니티브 맵이 무엇일까요? 라고 간단히 일단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쥐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누구, 나는 어디, 저건 무엇이지? 라는 것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떤 코그니티브 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코그니티브 맵에 대한 연구가 주로 그 어떤 지도 또는 플레이스 셀 또는 내가 어디 있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오브젝트와의 관계들 그리고 각 개념 간의 어떤 관계들 또 거기에 또는 어떤 것에 태깅된 또 다른 어떤 정보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재밌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플레이스에 태깅된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는 어, 그 특정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태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감각 정보가 태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연관되어서 저장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기억이 조직되고 스트럭처 되는 어떤 그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라는 기관이 굉장히 재미난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 뇌에는 특히 이제 미디어 엔토리널 콜텍스라는 곳에서 이런 어떤 플레이스 셀 그리고 그리드 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쥐 뇌의 모양은 여기 보시면 좀 다르게 생겼죠. 아무튼 이번 논문에서는 어떤 이 쥐 뇌에 대한 그 해마에서 학습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뉴런 하나하나를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고 어, 그, 그래서 네이처 2025년 이번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만약 어떤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고 재밌는 논문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많은 영상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맵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중에서 계산과학과 연결지어서 이것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톨맨 아이젠바움 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스트럭처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그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배우고 그거를 다시 또 매핑을 했을 때 어떤 이 히포캠펄 엔토리널 시스템에 나오는 어떤 이 그리드셀을 닮은 또는 밴드셀
오브젝트 벡터 셀, 볼더 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몰폴로지를 가지는 것들이 발견되었다더라. 그래서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계산과학의 계산적인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닮은 어떤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것이 과연 이 프로세스가 뇌에 직접 진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연관을 지으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에이전트나 생물, 어떤 쥐가 이런 공간에 던져졌을 때 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전체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뭐 부분과 전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결국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뇌에서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정보들을 스티칭해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있지 않을까. 그걸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어쨌든 증명한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뭐 이런 또 코그니티브 맵에 대한 어떤 재밌는 또 논문이 또 CSCG 지난번에 영훈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코그니티브 맵에 대한 여러 가지 어, 그 어떤 그 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인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CSCG 같은 논문도 이번에 이 방법론이 또 저희 논문에도 소개되기 때문에 또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사실 너무 재밌는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좋아하시나요? 매트릭스 참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G를 가상 공간에다가 두고 머리에다가 매트릭스처럼 일렉트로드를 전극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5천 개 가량의 뉴런이 이 미로를 또는 미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그 뉴런들이 어떻게 팍팍팍 하고 시냅스들이 튀고 액티베이션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하고 싶은 거 다 한 논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마우스 고글을 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글 없이 이제 스크린에 프로젝션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논문이고 이에 대해서 또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쥐가 학습을 하면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은 이 신경세포의 변화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학적인 구성이 어떤 AI 모델과 가장 유사하게 관찰되느냐. 그리고 AI 모델과 이 신경세포 모델에 어떤 수학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학습 과정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보거나 아니면 전후만을 비교했지만 그 학습 과정, 즉 시계열을 따라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엑스퍼트가 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진행을 따라가시기 더 수월하실 겁니다. 먼저 어떤 실험을 했는지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G는 다음과 같은 두 트라이얼을 비교해야 됩니다. 먼저 니어 트라이얼과 파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행동을 하면은 이제 물이라는 이제 좋은 보상을 받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라이얼이 니어라면 가까운 곳에서 할게 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파라면 먼 곳에서 할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고 이 두 트라이얼은 이제 50% 확률로 어떤 것이 될지 이제 G가 알아맞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디케이터, 즉 이 실험이 니어인지 파인지를 이제 시각적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G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는 트라이얼이 시작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인디케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과연 니어 트라이얼일까, 파 트라이얼일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느 곳에서 핥을까? 저 먼 곳에서 핥을까?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핥을까? 그런데 이제 먼 곳에서 핥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췄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고요. 네, 이제 보상이 끝나면 이제 다음 곳으로 이제 텔레포트를 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인디케이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행동
앞서 김세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서 거기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실험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그냥 보고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인디케이터가 어떤 트라이얼에 대응되는지 그 장기 기억 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케이터가 지나간 다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단기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B 피규어와 C 피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B 피규어에서 이제 각각의 점은 이제 G가 어디서 핥았느냐를 이제 X축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트라이얼 0, 즉 아무것도 모를 때 G는 그저 랜덤하게 핥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트라이얼이 진행되면서 이제 학습을 할수록 이제 점차 이제 니어 트라이얼, 이 인디케이터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핥으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점차 학습을 하여서 이제 점이 가까운 곳에서 핥는 것으로 이제 학습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제 파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가까운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후에 한 250번의 트라이얼을 거쳐서야지 이제 파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습 과정을 이제 어떤 AI 모델이 가장 이제 비슷하게 표현을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혀 정확도가 떨어지게 이제 했다가 이제 점차 정확도가 올라가서 니어가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에 역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G가 학습을 했다. 이제 처음에 랜덤하게 맞다가 이제는 이제 나올 만한 곳에서 이제 둘 다 핥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이 나오면 이후에는 안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할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이제 콤팩트하게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G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신경세포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경세포를 연구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G캠프 뮤테이션이 돼 있는 G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농도에 맞춰서 G의 신경세포가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신경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신경세포, 이 실험에서 5,000개 가까이의 신경세포 각각의 언제 활성화되었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언제 활성화되느냐, 이제 0번부터 5,000번까지 번호를 매겼을 때, 이제 얼리 러닝, 그러니까 조금 학습을 했을 때, 이제 그 트랙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장 활성화되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신경세포들이 어디서 활성화되었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렬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전 연구에서도 이것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된 신경세포가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렬 순서를 이제 니어랑 파를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된가를 보았을 때 이제 얼리 러닝에서는 사실 이 구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곳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정도 왔으면 이제 비슷한 위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이제 그 검정색이 아닌 부분, 즉 이곳은 이제 인디케이터가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곳은 시각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똑같이 50cm 온 곳이지만 줄무늬가 있는 곳, 이곳은 이제 점대기가 있는 곳, 이렇게 그냥 한눈에 어떤 학습 없이도 원래 이 G의 뉴런 세포들이 다른 곳이라고 인식한다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엑스퍼트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디케이터를 본 순간 그 인디케이터, 여긴 줄무늬 있는데 여기는 점땡이 있는데 라고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줄무늬 나온데 뒤에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뭐가 나오네? 점땡이 뒤에서 먼 곳이 뭐가 나오네? 하고 이제 다른 곳이라고 이제 뉴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G의 행동 그 자체, 그 다음에 뉴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뉴런 각각이 아니라 이제 5,000개의 뉴런을 하나의 고차원 벡터로 봤을 때 그 벡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각각의 가로축은 이제 파 트라이얼, 이제 세로축은 이제 니어 트라이얼에 대응이 되고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제
대각, 역대각이 되도록 이제 정렬을 해놔서 이제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센티미터일 때는 이제 대각 행렬에 5개 그래프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영역을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니셜 리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곳이 인디케이터가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프리 R1,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서 보상을 주는 위치, 그 다음에 프리 R2, 먼 곳에서 보상을 주는 위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보상을 받고 난 뒤 이제 끝났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히트맵을 해석해 볼 텐데요.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벡터가 두 벡터가 이제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 그 코릴레이션을 이제 코사인 값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두 위치를 전혀 구분을 못한다면은 히트맵은 중구난방하게 찍히게 되겠죠. 세션 1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어떤 벡터도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트맵도 랜덤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좀 어두운 곳은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 곳. 왜냐면 이제 보이니까요. 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러다가 이제 세션이 진행되면서 점차 대각선에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관련도 없어집니다. 코릴레이션 0이라는 것은 서로 직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들이 이제 서로 독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제 대각선은 남아있느냐? 이 각각의 상태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10cm 온 것이구나, 여기는 20cm 온 것이구나 라고 이제 벡터들이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위치만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 신경세포에서도 보여주었던 패턴인데요. 이제 점차 이 같은 위치더라도 이제 트라이얼이 다르면 이제 다른 이제 맥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벡터, 이제 이 부분들에서도 이제 서로 직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이 그래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니셜 리전에서 이제 벡터들은 이제 당연히 상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코이펜스 코릴레이션이 1로 나왔고, 이제 프리 R2나 프리 R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까 가까운 곳에서를 먼저 학습하였듯이 이제 프리 R1은 이제 조금 늦게 떨어지고 R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직교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각각의 G들에서 보여준 것인데요. 이제 모든 G들이 이렇게 대각화, 즉 올토그널라이제이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현재 이제 이 신경세포를 벡터로 치환하였을 때 이런 점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G의 생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G 신경세포 각각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G 신경세포 5,000개를 이제 벡터로 봤을 때 이제 이 벡터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G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이 어떻게 AI와 비슷하게 비슷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쥐의 뇌에서 그 신경망의 관점과 뉴런 개발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런 학습 과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쥐의 해마에서 이런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맵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본 실험에서 저희가 획득한 데이터는 5,000개의 개별 뉴런의 활성 정도에 대한 복잡한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다차원 구조의 데이터는 사실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3차원적인 그 그림 안에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UML 기술인 것인데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보이는 저 점 한 개가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의 5,000개의 뉴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MAP이란 기술은 원래 본래의 5,000개 뉴런이라는 게 가지는 본질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으면서, 즉 이 3차원 공간상에서 비슷한 게 가깝게 있는 뉴런 활성도는 비슷한 뉴런 활성도인 거고, 거리가 멀다면 약간 다른 활성도를 띠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낸 그러한 신경망을 나타내는 일종의 3차원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그 발견할 수 있는 유맵의 그림이 바로 이 슬라이드와 같이 나타납니다. 세션 1, 즉 학습이 거의 되지 않았을 때의 유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점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아래에서의 다이아그램이 나타내는 스테이지 1과 같이 되게 무작위적으로 어떤 상태가 불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세션이 조금씩 넘어가면서, 즉 학습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유매 구조가 어느 정도 규칙적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션 3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명확한 하나의 클로즈 루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루프 형태는 앞선 G가 당면했던 과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G는 처음에 그 복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걸어간 다음에 2초 안에 텀을 두고 나서 텔레포테이션, 즉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세션 3부터는 이렇게 하나의 클로즈된 고리가 생긴다라는 것이 일종의 G가 이 학습 과정에서 자기가 끝까지 갔다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학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션 3에서 또 유심하게 볼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핑크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진 인디케이터와 관련된 부분인 것인데요. 이렇게 쥐가 어느 순간 인디케이터를 보았을 때, 이것은 니어에 대한 인디케이터구나, 파이다 인디케이터구나라는 게 그 뇌에서의 신경망 상태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차이로 나타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본 논문의 제목에 들어간 올소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개념은 따지고 보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상태라, 올소널, 즉 수학적으로 되게 독립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아래 스테이지 2 아래에 해당하는 저런 다이아그램을 보게 되면 쥐가 여러 가지 루프를 도는 상황에서 인디케이터가 일종의 near triangle와 far triangle로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완벽히 분리되는 과정, 즉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완벽하게 인디케이터에서만 분리되고 보상이 주어지는 R1과 R2 부분에서는 겹쳐있던 스테이트들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쥐의 뇌의 신경망 속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가수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 가수성 변화가 유웹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3에서 두 번째 보상이 주어지는 지점, 즉 먼저 보상이 주어지는 지점 R2가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첫 번째 보상이 주어지는 점 R1이 분리가 되면서 스테이지 4에 도달해서는 완벽하게 리얼 트라이가 파일 트라이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맵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험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에 보기 앞서서 잠깐만 간략하게 영상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상단에 나타나는 그림은 유맵을 실제로 도팅하는 과정인 거고, 아래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타임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맨 아래에 있는 회색 밴드는 인디케이터 주어진 지점, 위에 있는 초록색 밴드는 첫 번째 보상이 주어진 지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지점은 어, 두 번째 보상이 주어진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 포지션이란 게 이제 쭉 올라갈 때는 쥐가 이동하고 있고, 그 수평선으로 나타날 때는 쥐가 멈춰 있는 상태구나라고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유맵 구조를 마치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가 달린 결혼 반지와 같다고 표현하였는데요. 반지라고 하면 일종의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왔던 아까 유명에서 봤던 밴드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방금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이제 쥐가 핥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쥐가 물을 핥으면서 보상이 주었을 때 유형이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복잡한 형식으로 되게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보상이 주어진 지점에서의 뇌의 변화이자 일종의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표현한 지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지점이 나타나면서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쥐가 멈춰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쥐가 멈춰서 보상을 인지하고 있는 순간 동안 뇌의 신경 가속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이러한 어떤 트라이얼인지에 대한 기억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저자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자면 지금 상황이 이제 far trial인 거고 아까 상황은 near trial인 것인데요. near trial과 far trial 사이에서 보게 되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방금 해당 부분을 보신 것 같이 인디케이터 부분에서 유맵이 완전히 경로가 아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종의 올소나 스테이트 머신으로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총 11개의 주로 본 실험을 실행했기 때문에 11개의 주의 유맵을 나타낸 것인데, 보게 되면 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그 구조 나뉘었음을 알 수 있고, 뭐 A4와 관련된 A4에서 이제 세컨즘이 나타났다는 표시가 있는데, 그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뇌에서의 리매핑 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뭐 쥐가 잠깐 정신을 따로 팔거나 아니면 뭐 약간 주변의 스테이트는 변하지 않았는데 뇌에서 이런 식으로 종종 리매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전에도 발견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의 일환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금까지는 이제 뇌의 전체적인 신경망 차원에서 어떠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싱글셀, 즉 단일 뉴런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A에서 보시는 그림은 가로축은 이제 G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처음에 시작했던 점부터 인디케이터 그리고 보상이 지나진 지점을 지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트라이얼 넘버가 높아질수록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뉴런은 어떤 뉴런이냐면 일종의 제너럴라이즈된 뉴런, 즉 보상이 주어지거나 인디케이터가 주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복도 구간에서의 존재하는 뉴런으로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회색벽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는 이거 그냥 회색벽이다 해서 그 회색으로 표현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라이얼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제너럴라이즈된 즉 일반화된 뉴런들이 동일한 회색벽이라는 그 물리적인 자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회색벽 영역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쥐의 뉴런이 원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플레이스의 특성을 나타내던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지점에서 즉 맥락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표현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B와 C 그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뉴런들은 조금 더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셀 5, 셀 7, 셀 6, 셀 8의 경우를 모두 비교하게 되면 동일한 플레이스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서의 물리적으로 특정 플레이스에서 활성화되는 플레이스의 특성을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트레일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특징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near 인디케이터가 주어졌을 때와 far 인디케이터가 주어졌을 때 뉴런의 활성 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라면은 주변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자극만을 바탕으로 활성도가 나타나는 플레이셀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어떠한 맥락인지에 따라 활성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즉 이러한 달라진 특성을 가진 셀을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스플리터 셀의 특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뉴런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D 그림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 수준까지 완벽하게 학습이 된 G에서의 개별 뉴런들을 일종의 2D 다이어그램에 점을 쥐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을 보게 되면 correl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correlation이라는 의미는 near trial과 far trial에서 얼마나 동일한 위치에서 활성도가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Y축인 difference score 같은 경우에는 near trial과 far trial인 경우에 어, 그 이제 각각에서의 뉴런의 활성도 피크 지점이 존재할 텐데 그 피크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 즉 디퍼런스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far trial과 near trial인 경우에 피크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D 그래프에서 블루 4 지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4 같은 경우는 correlation은 1, 즉 near trial과 far trial인 경우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지점에서 활성도가 증가하고 그 활성도 차이가 디퍼런스 스코어가 0인 것으로 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해마에서 나타나는 플레이스의 특성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활성도가 결정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블루 1과 블루 2 셀을 보게 되자면 물론 코렐레이션 값은 다르긴 하지만 디퍼런스 스코어가 1에 가까운 것, 즉 이 2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far trial과 near trial인 경우 뉴런의 활성 피크 정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셀들이 바로 스플리터 셀인 것으로 그 단순하게 어떠한 특정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지금 어떠한 맥락으로 이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점. 즉,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지만 내가 near trial에서 이 공간에 있는 것과 far trial에서 이 공간에 있는 것이 다른 의미로 가지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스플리터 셀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루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코릴레이션 값이 오히려 0보다 작은, 즉, 디퍼런스 스코어는 디퍼런스 스코어는 0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오히려 다른 위치에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셀들이 이제 리매핑 스플리터 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매핑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셀이라고 하면 주변의 물리적인 자극으로 결정된 공간에서 활성화되는 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매핑 스플리터 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자극이 동일한 지점에서 활성화된 게 아니라 일종의 맥락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활성화된 셀이다라고 논문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더 더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종의 블루3와 같은 셀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의 입장에서 뉴런을 살피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G가 인디케이터를 보고 나서 여기 위치가 첫 번째 보상이 주어질 거로 예상되는 위치다. 라는 같은 이러한 의미적인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분화된 셀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여기 2D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극명하게 셀들이 약간 특정 위치로 옮겨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레드와 블랙 셀들의 활성도를 보게 되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앞에서 보았던 플레이셀, 스플리터셀, 그리고 르매핑 스플리터셀의 특성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학습 과정이라는 게 뉴런 자체가 어떤 뭐 딱딱딱 이렇게 분리해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적인 형태로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스플리터 셀, 플레이스 셀, 룸매핑 스플리터 셀의 수가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그래프의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시간을 정교화해서 0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아예 안 된 상태, 1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 수준으로 학습이 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플레이스 셀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스플리터 셀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부터 뉴런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스플리터 셀이 됐다라는 것은 일종의 스플리터 셀이 그 쥐가 해당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뉴런의 분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J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그 엔드 스테이트까지 이게 점점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과연 위치에 따라서 어떤 셀들의 활성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인디케이터가 주어지고 두 번째 보상이 주어진 지점까지, 즉 일종의 가장 이 과제 중에서 중요한 지점에서 스피터 셀과 그리고 굉장히 소수지만 루네팔 스피터 셀의 활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플레이셀이 활성이 굉장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부터 G가 해당 과제를 학습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스피터 셀과 루네핑 스피터 셀로의 분화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고, G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본다면 G의 관점에서 인디케이터 주어진 난 후의 상황은 그 물리적인 작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인디케이터를 봤다는 기억과 지금까지 학습된 맥락에 의존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피터 셀과 림핑 스플리터 셀인 거고,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물리적 자금에 의존하는 플레이스 셀의 활성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서 쥐가 이런 과제 수행을 하면서 올소널 스테이트 머신 상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뭐 개별 뉴런 스플리터 셀의 형태로 전환되고, 전체적인 신경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테이트가 분리되는 올소널 스테이트 머신 형태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의 인지 지도가 학습 과정을 거치며 OSM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후에는 이를 여러 컴퓨테이셔널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서 가장 유사한 모델을 찾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해마랑 유사한 모델이라고 해서 그게 꼭 가장 좋은 모델인 것인가? 해마랑 유사한 모델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최종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습이 진행되는 궤적까지 해마와 가장 유사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찾게 된다면 혹시 이와 비슷한 계산 원리가 아니면 뭐 비슷한 회로 구조가 실제 뇌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뇌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뤘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네, 이게 해마의 학습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처음에는 서로 뒤엉켜 있었던 state representation, 여러 상태 표현들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차 구분되고 분리되어 결국에는 니어 트라이얼과 파 트라이얼이 완전히 나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러한 과정을 이제 여러 다른 컴퓨테이셔널 모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해마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내지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살짝 먼저 스포를 하자면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모델은 CSCG라는 HMM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변형한 모델이었습니다.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시스템이 은닉 상태 그리고 관찰 결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은닉 상태를 추론해서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실제 실험에 적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A랑 E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월드 스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90cm 떨어졌다, 100cm 떨어졌다, 110cm 떨어졌다와 같은 이제 실제 세계의 상태인데, G의 입장에서는 그걸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숨겨졌다고 해서 히든 스테이트 또는 이제 레이텐트 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응되는 이러한 센서리 experience를 통해서 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0cm 떨어졌으면 이러한 줄무늬 자극이 들어오고 100cm면은 회색 자극, 뭐 110cm에서도 회색 자극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바깥의 latent state랑 sensory experience를 연결해주는 규칙을 저희가 여기 A에 있는 emission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fixed, deterministic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실험의 경우에는 무조건 90cm면은 줄무늬, 100cm면 회색인 것처럼 100cm인데 뭐 회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나뉘는 것이 아닌 1대1 대응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fixed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HMM 모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러한 확률적 요소가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이 확률이라는 건데 한 latent state에서 다음 latent state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 실제 실험에서는 트랙의 구조상 무조건 90 다음에 100 다음에 110이어서 무조건 네, 이것 다음에 회색 다음에 또 회색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이것도 데터미니스틱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HMM이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위 규칙을 학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토대로 이제 G 입장에서 실제 월드가 어떨지 이렇게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한 가지 한계점이 있다면은 이 그레이 구간이 여러 개인데 그 그레이 구간에 대한 센서리 experience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 입장에서는 그레이 영역을 자극으로 봤더라도 이게 지금 100cm인 건지 110cm인 건지 니어에서 100cm인 건지 파에서 100cm인 거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 CSCG 모델을 사용한 것입니다. CSCG 모델은 Sensory Experience, 그러니까 이 Observation을 단일한 하나로 두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제 커용이라는 복제된 히든 스테이트를 여러 개 두어서 같은 센서리 인풋이어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F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차피 그 니어인지 파인지를 알려주는 그 인디케이터는 한 가지 이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레이 영역이나 아니면 이제 R1, R2 영역을 보시면 여러 개 클론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R1을 보면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지금 니어가 보라색, 파가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라색 화살표랑 연결이 되어 있고 얘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G가 니어 트라이얼에서 이 R1 영역을 만났으면은 아 이제 얘인 걸로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파 트라이얼인 상황에서 만들었으면은 아 얘인 걸로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SCC 모델이 결론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었고, 실제로 이제 앞서서도 계속 다뤘던 cross correlation matrix, 그러니까 그 교차 상관 행렬 계산한 값을 보면은 지금 위에 게 CSCG 그리고 아래가 G의 경우인데 굉장히 유사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네, 그 순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왼쪽 이건 학습 초기 세션 1에서의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니어 트라이얼과 파 트라이얼의 대부분의 그레이 구간에서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을 잘 못한다는 얘기고 가면 갈수록 이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후기에는 정말 확실하게 분리가 되었다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저희가 R1이 있고 R2가 있었잖아요. CSCG랑 G 모두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R2에서의 분리가 먼저 일어난 후에 네, 마지막으로 R1에서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순서가 이제 서로 대각선 관계에 있지 않은 그 그레이 영역, 그 다음 R2, 마지막이 R1이었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다른 모델들에서도 이렇게 사실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는데 분리되는 순서가 달라서 해마에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유사한 거는 CSCG다 결론이 내려졌던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GG 외에도 이제 비교가 이루어졌던 다른 모델들인데요. 수많은 모델 중에 왜 이런 모델을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시퀀스를 모델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흔히 아는 RNN이나 LSTM 아니면 뭐 현재 AI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 모델 등 네, 그런 대표적인 모델들과도 비교를 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피규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냥 가장 일반적인 RNN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XT라는 게 시간 t에 들어온 그 센서리 인풋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recurrent units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랑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새로운 인풋을 합쳐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인 yt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인풋인 xt랑 그 전에 있었던 yt-1을 바탕으로 이 yt를 계산한 후에 이 xt 더하기 1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t 더하기 1을 위해 지금 이렇게 햇이 있는데 이 뜻이 이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한 결과, 이제 계산한 결과를 실제로 t 더하기 1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값과 비교를 해서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를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식에서의 가중치들을 점차 조절을 해가면서 네, 정확한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F랑 G가 다른 여러 모델들에서 니어 트라이얼과 이제 파 트라이얼 표현 간의 correlation matrix인데요. 사실 이제 위에 있는 F를 보시면 일단 네, 전혀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를 보면은 분리가 네, 일어난 것 같긴 하죠. 잘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넘어가면은 분리가 일어나는 순서가 해마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실 F 같은 경우에도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즉,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 H 피규어입니다. 이 H를 보면은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벡터가 굉장히 유사성이 높아 보이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이거를 사실 이 노란색 평면에 투영을 하게 되면은 네, 서로 직교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그 task relevant한 subspace, 그러니까 그 실제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랑 관련이 있는 부분 공간에서만 서로 올사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원에서는 correlated한 부분이 조금 있어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F에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잘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는 성능은 나쁘지 않게 일어나는 게 가능했던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를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아이처럼 나타내면은 아이가 이제 가장 마지막 최종 세션에서는 그 상관 계수를 각 모델이나 아니면 G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G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11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 11마리 각각을 다 점을 찍고 이제 평균인 부분 값에 해당하는 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모델들도 이제 그 시행한 횟수에 따라서 다 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CSCG랑 아까 그 F에 있었던 세 개의 모델은 확연하게 상관계수의 값이 낮게 나타나고 나머지 세 개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똑같이 다 상관계수 값이 낮은 이 네 개에서 왜 CSCG만 특별할까를 보면은 이제 J가 특정 핵심 구간에서 상관계수가 0.3 이하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0.3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이 그냥 그 0.3을 이제 거의 독립적이다, 완전히 올사커널라이즈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치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측정한 것이고요. 이제 전체 학습 기간의 이랑 비교를 해서 정교화시켜서 비교를 했을 때 이 correlation 값을 보면 비교를 했을 때 이제 G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off diagonal 한 곳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R1이 아닌 R2에서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R1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순서인 것이 CSCG 뿐이고 나머지 세 개 모델에서는 다 off diagonal에서 가장 먼저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R1이 일어난 후에 R2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SCG가 가장 해마와 최종 결과뿐만이 아니라 학습 궤적까지도 똑같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가 이제 OSM을 형성한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모델은 CSCG이다를 알아냈다는 내용을 다룬 것인데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한 상황 이 특정 실험에서만 맞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인지 지도라면, 일반화가 가능한 인지 지도라면 새로운 환경이나 아니면은 조금 변형된 조건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보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몇 가지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것은 아까 저희가 보았던 니어인지 파인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지시자를 네, 새로운 것으로 바꿔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디케이터가 네, 이렇게 니어는 줄무늬, 파는 동그라미와 같았다면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B에서 그 이제 기존의 경우 그리고 새로운 인디케이터를 도입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얼마나 그 G가 높은 수행 수준 75% 이상의 정답률로 할기
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트라이얼 횟수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확연하게 네, 새로운 경우에 훨씬 적은 횟수만으로도 높은 정답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쥐가 새로운 인디케이터를 만났을 때 아예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테이트 머신을 유연하게 확장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이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의 지금 위쪽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가 이제 같은 트라이얼, 왼쪽은 니어 트라이얼, 오른쪽은 파 트라이얼일 때 가로축이 이제 오리지널, 기존, 그리고 세로축이 새로운 인디케이터를 도입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값이 굉장히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 새롭게 도입한 거에서 가로축을 파, 세로축을 니어로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트랙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역시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세 가지 교차야 상관 행렬의 값을 그냥 정량화해서 네, 선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게 기존의 것을 유연하게 변형한다를 이렇게 D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실험이 이제 트랙의 길이, 구간 길이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레이 영역이 뭐 한 50cm였다면 100cm처럼 늘리는 식으로 변화를 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로축으로 비교를 한 것이 place field pos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lace field라는 것은 특정 위치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뉴런의 활동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거는 이제 이 뉴런은 쥐가 이 트랙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발화한다 하는 대표 위치를 의미합니다. 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트랙의 길이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각선 위에 있다면 이게 플레이스 필드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점들이 대각선 위에서 살짝 벌어져 있게 된다면 그 구간이 늘어난 거에 맞춰서 플레이스 필드도 늘어나서 배치가 되었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왼쪽이 니어 트라이얼, 오른쪽이 파 트라이얼에서의 결과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후자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뉴런들이 환경이 늘어난 비율에 맞게 자기 위치를 재조정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했던 실험과 이 실험까지 이 두 가지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해마의 OSM은 단순히 이제 한 태스크에만 맞는 구조가 아니라 변형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용되는 그런 범용적인 인지 지도를 형성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일단은 이 논문 같은 경우 어, 그 11마리의 쥐가 끝없이 저기 이제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루에 수백 번 한 재밌는 논문이었는데요. 네, 우리 인간들이 참 미안하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실험이 어쨌든 5천 개의 뉴런을 직접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5천 개 뉴런을 그리고 또 UMAP이라는 수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존의 어떤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어떤 수학적 구조에 대입해서 해석을 하였고 그것이 모든 쥐들의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테마가 실제로 이 여러 번 트라이얼을 하면서 니어 트라이얼, 파 트라이얼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지금 이 해마들의 액티베이션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 정말 재밌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2025년에 꼭 봐야 될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이트 머신을 기존에 있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CSG라든지 또는 이제 뭐 트랜스포머와도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어떤 컴퓨테이셔널 모델들이 제일 잘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였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 이제 그 각각의 스테이트 머신들의 어떤 회로를 재사용까지 했는가 등 이런 어떤 되게 재밌는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제기를 한 걸로 봐서 논문이 너무 재밌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발표를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일단 첫 나비 발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있던 멤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멤버들도 너무 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마 나비 스터디가 엄청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그럼 디스커션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생각이 났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디스커션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발표하셨듯이 어떤 모델이 잘 맞는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CSCG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오른쪽 그래프, J 그래프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은 프리 R1 첫 번째 물이 나오는 구간과 프리 R2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크로스 코렐레이션 트레시홀드가 0.3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또는 오르토고널라이제이션이 빨리 일어나는 그 속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라는 속도에 어떻게 보면은 저기 프리 R2에서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프리 R1에서는 좀 덜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상이 비슷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그냥 하이 레벨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G가 처음 리워드를 받는 순간 여기서 리워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는 과정. R2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아, 그래. 뭐 아까 안 줬으니까 이번엔 주겠지. 뭐 이미 뭔가 디터미니스틱한 상태여서 좀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어떤 다른 머시너리들에 비해 유독 CSCG가 좀 더 이러한 것이 실제 바이올로지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저자들은 포인트아웃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놀랍고 또 어느 정도 플러즈블한 이유인 것 같지만 과연 이게 충분할까? 이것이 그 회로가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훌륭하고 이런 비슷한 회로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어떤 HMM의 구조 그리고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언어적인 어떤 구조와 닮은 것들이 결국은 구조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근본 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랭귀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거 문맥 사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동시에 또 존재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사실 디스커션 과제 뭐 주제는 뭐 틀린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어쩌면 거기가 또 좋은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있을 부담 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뭐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디오 체크 잘 하셔가지고 한번 발표하실 분들은 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다 보이나 근데 잠시만요. 네. 네. 네, 영훈 쌤, 네, 영훈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우선 너무 발표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좀 많이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 시행스터디를 운영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발표부터 이렇게 너무 퀄리티 높게 해주셔서 아마 아직 발표 못한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발표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좋은 지침서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발표를 잘 준비해 주셔서 뭐 그냥 회장으로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제랑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왜 도대체 프리 R2가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CSCG 모델, 아까 김세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로 가면 이제 리워드를 아까 안 줬으니까 지금은 주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액션을 했던 중간 스트래티지를 보면 약간 재밌는 거는 계속 리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을 학습을 충분히 리워드를 얻었고 사실은 그걸 알았으면 더 이상 리킹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 CSCG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얘가 어떻게 해서 클론 스트럭처를 그 매핑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수식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레이텐 스테이트를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의 확률이랑요. 뒤에서부터 저기 그 끝에서부터 이걸 보게 될 확률을 그 곱해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R2 같은 경우에는 fixed boundary,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끝나는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없는 곳과 더 닿아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1차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 뇌가 CSCG랑 비슷한, 그러니까 적어도 히포캠퍼스가 이런 영역, 이런 컴퓨테이션을 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 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armband 태스크처럼 리워드를 주는 확률이 바뀌는 컨텍스트 Q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는 걸로 했을 때 리워드를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맵핑을 하는가? 이걸 두 레이어로 생각을 해서 방금 리워드를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리워드를 그러니까 많이 주게 되는 리워드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에 나는 있어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 총 네 가지로 나눌지 그 비주얼 큐가 같은데 얘는 리워드를 안 줬어. 그리고 얘는 비주얼 큐가 다른데 얘는 리워드를 줬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혼동이 되다가 orthogonalize가 되는 과정을 거칠지 그걸 조금 보면 약간만 복잡함을 넣으면서도 되게 엘레강하게 CSCG 모델처럼 우리가 진짜로 컴퓨테이션을 하는가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제가 생각했던 이 슬라이드랑 관련된 그 아이디어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주시거나 또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그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쨌든 그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이 어쨌든 끝부분에 있으면은 좀 더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저자들이 실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험 세팅이 그렇게 바꾸는 게 어렵진 않아서 예를 들어 이미션 아까 probability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일단 이번 논문에서 OSM을 깔끔하게 내는 방법은 결국 스테이트가 초기에 픽스돼 있으면 확률적으로 어쨌든 전체 스테이트가 픽스돼 있는 경우가 아마 비주얼라이즈가 엄청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각 스테이트에서 또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주어졌을까? 그게 0.5가 주어졌을 때, 0으로 주어졌을 때, 0.7로 주어졌을 때, 결국 이게 또 거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되게 다양한 그 예측을 하고 했는데 그 예측에 더해서 리워드가 오거나 적게 오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게 뭐 우리 뇌회로에서는 그 도파민과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거기와 연관된 또 다른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재밌는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머신너들이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만약 비주얼라이즈를 한다면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저자들이 뭔가 실험을 또 해보지 않았을까 후속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네, 아무튼 좋은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5초를 기다렸는데 없는 걸 보면 자 이제 질문이 또 많아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 공유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군요. 네. 또 이제 실험이 너무 간단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험이 일직선을 지나가는 복도라니 좀 재미없잖아? 위로를 하면 안 됐을까? 또는 사물이랑 인터랙션 하는 건 너무 재미없어. 다른 마이스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심리 게임을 하면 어떨까? 마치 무슨 죄수의 딜레마처럼. 또는 이게 이제 유니버스 25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쥐의 낙원을 만들어 놓은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재미난 아주 현상들이 발견이 된 실험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룹으로 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OSM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우두머리 쥐가 되는 쥐의 어떤 뇌 또는 여기서 이제 구석에 있어야 되는 쥐의 뇌 뭐 이런 것들이 또 소셜 클래스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비슷한 아류의 실험이나 또 실험 세팅이 너무 어렵겠지만 뭐 이러한 또 다른 재미난 이거는 좀 더 질문이 쉬우니까 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장비가 있다면 난 이런 실험 하고 싶다. 돈 주세요. 뭐 할 만한 그런 세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생각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손 드는 분 있으면 제가 슬라이드를 띄워둘 테니까 손 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5초 기다렸다가 없으면 나중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5초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 날 짧다. 10초. 네. 네. 또 이제 각각의 세포들을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또 재밌는 파트였는데요. 저도 이번 논문 보면서 플레이스 셀 형태로 있는 어, 것과 거기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인디케이터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스플리터 셀의 존재. 여기서 스플리터 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셀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게 또 신기했는데요. 이게 또 인디케이터를 이제 두 개를 줬을 때 그렇게 스플리터 셀이라는 것을 이제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 상황일 때는 B 상황일 때는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뉴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음, 이제 이것이 약간 좀 더 그 태스크가 좀 더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 미로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되게 다양한 오히려 막 그 인디케이터의 개수가 여러 개이면은 뭐 2의 n개의 뭐 이런 스프레터 셀들이 예를 들어 반응하는 예를 들어 3개의 그 인디케이터에 반응하는 거라면 거기 반응하냐 안 하냐로 나눠가지고 뭐 스프리터 셀 타입 000, 타입 001, 뭐 해서 100, 뭐 111까지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좀 아티피셜한 개념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의 셀을 보는 방식이 뭐 이번에는 뭐 그래서 이 각각의 셀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 또 전체적인 그림으로 UMAP이라는 걸 사용해서 3차원 공간에 이제 전체 뭉뚱그려서 5천 개를 3차원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뭔가 여기서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커넥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얘기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셀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커넥톰 어떤 뉴런이 어디 연결돼 있고를 또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또 재밌는 어떤 회로적인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아니면 전에 했던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어,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들립니다. 네, 뭐, 일단, 네, 초록색으로 된 걸 봐서 들리는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C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훈 쌤이 첫 번째 세션에서도 소개를 해주신 모델이기도 하고, 그때 하면서도 톨맨 아이캔 바움 머신과 대조하면서 CSG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셀 아니고 그리드셀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바이올로지컬 플러지빌리티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톨맨 아이켄바움 모신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언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RNN과 트랜스포머랑 LSTM 이렇게 놓고 비교해 놓긴 했는데 사실 요즘 항상 이 논문이 정확히 몇 년도에 퍼블리시 된지는 기억 안 나지만 최근에만 해도 뭔가 트랜스포머 말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또 다른 모델들도 있고 그런 그래서 CSCG 모델이 어떻게 보면 결과는 맞는 건 있지만 좀 생물학적으로 맞는지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용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커넥텀을 보거나 아니면 가능성은 낮을 듯 하지만 뭔가 단백질 발현이나 그 제 뭐 칼슘 CMK 발현 이런 것들이 트랜스크립tom적인 관점에서 달라지는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아는 부분은 아닌데 플레이스가 그레텔이 이제 서킷적인 입장에서 왜 등장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 플레이스가 그레텔이 뭐 단백질 발현이 달라지는 걸로는 알고 있지 않아서 걔네가 크게 뭐 트랜스크립톤적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스냅틱 웨이트나 약간 그런 커넥텀적인 입장으로 분석을 해보면 뭔가 더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서큐트리로 더 이어진 서큐트리와 너블한 아키텍처를 짜는 인사이트로 오히려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좋은 의견 역시 또 신청호 선생님 다운 또 바이올로지와 연관된 또 부분을 찝어주셔가지고 어쩌면 나중에 뭐 나비 스터디에서 나온 논문이 엄청나게 뭐 컴퓨테이셔널 부분도 있고 바이올로지적인 부분, 트랜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엮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뭔가 되게 인테그리티가 높은 뭔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 감사드리고요. 네, 영원 선생님 또 의견이 있으시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커넥텀 얘기를 하셔서, 그, 결국에는 미디어 엔터라는 콜텍스랑 라teral 엔터라는 콜텍스가 이제 CA3, CA1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히포캠펄 리매핑 현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리매핑이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히포캠퍼스 플레이셀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드 셀이 표현할 수 있는 피크들에 한해서만 리매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히포캠퍼스 셀은 마구잡이로 매핑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받는 인풋들을 바탕으로 그 중에 어떤 것에 웨이트를 얼만큼 줘서 그 위치를 추론을 할 건지를 리매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왜 CSCG 모델에서는 그리드셀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면 그 반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그리드셀이 꼭 그러니까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리드셀이 굉장히 유용한 일종의 베이시스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 가지 사실 이 태스크는 그리드셀이 필요 없잖아요. 2차원 메이즈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냥 시퀀스 러닝인데 근데 이제 2차원 메이즈로 바뀌게 되면 그런 되게 좀 유용한 그리드 패턴의 2차원 공간에 베이시스가 존재하면 내비게이션을 하거나 거기서의 시퀀스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나올지를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이 히포캠퍼스 다음으로 조금 요즘에 뜨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서 사실 이 연구를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거든요. 이제 OFC 같은 경우에도 히포캠퍼스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메타러닝이 가능한, 조금 더 넓은 스콥에서 이 레이텐 다이내믹스를 캡처하고 다른 태스크에서 썼던 거의 구조를 스키마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게 OFC에서 하는 건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물론 뇌에는 리던던트한 구조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히포캠퍼스에도 있는 게 왜 OFC에 또 약간 리던던트하게 존재를 할까? 얘네가 조금 서로 다른 역할을 할까? 아니면 센서리 인풋을 얼만큼 받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까? 그러니까 히포캠퍼스가 조금 더 쉬운 버전, 약간 뭐 LLM으로 치면 조금 더 웨이트가 작은 좀 가벼운 버전이고 좀 더 무거운 버전을 이제 OFC에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재밌게도 최근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히포캠퍼스에서 OFC로 가게 되는 인풋을 이니비션 시키면 오히려 OFC에서 이제 스키마 관련된 셀들이 되게 빨리 이머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OFC와 히포캠퍼스 셀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사실 히포캠퍼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셀 단위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 MEG,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미디어 엔터리널 콜텍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또 OFC와도 이렇게 연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가다가 어려워지는 거는 또 확장하다 보면은 또 콜텍스까지 가지 않을까. 어, 완전 바깥 레이어까지 또 이렇게 또 연관되는 어떤 종합적인 구조를 보는 게 사실 저의 큰 그림인데 해마가 진짜 정말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그나마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알게 되다 보면 우리가 뇌 전체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알게 되는 또 시간이 오면 또 익사이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또 코멘트 그리고 또 최근 연구 동향까지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논문 발표하면은 또 한번 여기서 발표해 주시죠. 네, 또
또 마찬가지로 또 계속 손을 기존 아까 뭐 태스크 제한이라든지 아까 미로도 좋은데 뭐 다양한 것들도 또 중간중간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좋은 논의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요 영상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 생각했거든요. 이 논문을 쇼츠로 만든다면 앞에 실험 설명이랑 요거 이 전체 영상 보여주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여기가 이제 아까 결혼 반지처럼 생긴 이게 저자들이 진짜 그 웨딩 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진짜 러닝이 이렇게 팍팍 튀는 부분이 이제 러닝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느 쪽으로 움직이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여주는 것이 뉴럴 플라스티시티,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어떤 같은 기능을 하던 뇌의 기능들이 어떻게 서로 그거를 뭐 다른 셀이 그걸 분담하고 옮겨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뭐 요새 AI 하면서 워낙 범용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올로지에 기원이 있는 용어기도 하면서 또 AI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또 바이올로지에서 AI가 왔다. 그래서 이게 약간 AI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바이올로지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뭐 그쪽 분야에 있는 부분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그 스토크 빨리 푸는 하이라키컬한 아이디어를 사실 하이라키컬한 어떤 부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제시가 되었지만 그런 논문들에서 스토크를 빨리 푸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면 또 AI 모델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사실은 너무 궁금하고 어, 이거를 뭐 어떻게 또 다른 매핑을 해보면 3차원으로 매핑해서 이렇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여기서는 이제 러닝이 좀 단순하죠. 이때 핥으면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어느 위치 그 위치 두 가지에서 이건데 뭔가 되게 단순한데 뭔가 한 적어도 여기 엑시스를 한 5개, 6개 정도만 줘서 하면은 뭔가 좀 클리어한 생각 패턴이 좀 3차원에서는 좀 중구난방으로 나오지만 뭔가 클리어한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뭔가 비주얼라이즈가 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떤 스테이트의 상태를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의 스테이트를 또 인코딩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 그거를 하고 있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 포스트 리워드 페이지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리워드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복잡한 거죠. 뇌 그 쥐의 머리가 그럼 여기서 계속 다음번에도 할 쓰면 되겠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 속에다 넣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이 일어날 건데 과연 어떤 것이 일어날까?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질문이 이제 지금 많이 안 남아서 여러 개를 얘기하고 그 중에 뭐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쭈르륵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이제 다른 태스크 미로를 만약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예를 들어 어떤 비슷한 미로 또는 미로를 푸는 과정에서 기억했던 것들을 이제 다음 미로의 구간을 푸는데 재활용할 때 뭐 어떻게 보면 기억을 또 쓸까? 이쪽 파트는 왠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학습을 할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갔던 또는 이제 다른 미로를 갈 때 어떤 느낌 아닐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여기서는 learned binding이라고 나오는 기존에 익힌 어떻게 보면은 월드에 대한 모델을 재활용해서 이거는 이전에 이런 모양으로 연결돼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것들을 배울지 이런 또 리유저빌리티에 대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리매핑이 일어나는가 이미 영훈쌤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쥐들은 왜 리매핑이 일어났을까 이 쥐가 전날 잠을 못 잤거나 뭐 이런 걸까 뭐 되게 해석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뭐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걸까 뭐 이런 것부터 사실은 저는 궁금하긴 한데 어떤 쥐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순한 세팅이어서 되게 비슷한 양상의 OSM으로 귀결되었으나 그래서 쥐마다 만약 다르고 다른 성향의 쥐에서 다르게 많이 나타난다면 개별성이 또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진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마이 퀀티테이티브한 툴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태스크를 줬을 때 이런 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뉴런의 파이어링을 가지고 했지만 이런 유맵 다양한 이제 꼭 뇌에다가 어떤 광섬유를 심지 않더라도 뭔가 다양한 다른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변수들을 받아서 결국 유맵의 매핑에서 이런 스테이트를 뽑았을 때 이러한 비슷한 스테이트 머신이 나온다면 뭔가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한 가지 툴일 거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의료 실습을 도신 학생분들은 이제 좀 더 이런 실제 어떤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까 또는 진단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떻게 적용할 아니면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데이터를 비슷한 방법론으로 분석할 만한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를 계속 로테이션을 돌릴 테니까 보시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손을 틀어주세요. 아,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저만 자꾸 코멘트 가는 것 같긴 해서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 리워드를 받았을 때 다이아몬드 링 스트럭처를 가진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혹시 논문에 이게 유맵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베리언스 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저 리워드 페이즈일 때 아예 그냥 엔디멘셔널 벡터에서의 유사도도 베리언스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압축하기 전에도 베리언스는 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그거 관련해서는 바리언스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 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파트냐면은, 예를 들어, 요 다이어그램에서, 잘 나오는 그림에서, 어, 제일 잘 나온 게 이거죠. 어, 이 논문에서 이제 보는 것, 이 전체적인 그림,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텔레포트 하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갈라진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다. 라고 표현을 저자들이 했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그 러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몰폴로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어, 이것이 아마도 학습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을 것이며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어떤 바리언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여기 3차원 공간에서 매핑이 안 된다면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매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언급을 하고 추가 연구로 넘기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석을 하지 않은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베리언스가 뭐 다이아몬드 링 스트럭처가 물론 과학자들이 원래 이런 예쁜 구조 만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뭐 어쨌든 디멘전 리덕션을 한 거에서 결과가 베리언스가 커 보이는 되게 좀 큰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뉴럴 스페이스에서 베리애빌리티가 높았던 건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디스커션을 하려면 그게 먼저 선행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베리언스가 정말로 큰 게 맞다면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리워드, 그러니까 저기서 오히려 되게 두 올서그너 했던 트래젝토리가 더 이상 올서그너해지지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크다 보니까 좀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그 오버랩이 약간 인텐셔널한 현상일까? 아니면 뭔가 좀 우연히 베리언스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걸까라는 좀 의문들이 들고, 만약 베리언스가 큰 거라면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 히포캠퍼스 셀이 같은 리워드를 받고 있을 때 파이어링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냥 클론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 리워드를 받는 거와 관련된 클론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버 샘플링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좀 컨sol리데이션 될 확률을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좀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강화학습 연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클론을 늘린다는 개념이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 리워드를 받았을까 계속 뇌 구조에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뭔가 구성을 한다는 것이 어쨌든 뭔가 일어날 법한 일이긴 하거든요. 왜 여기서 리워드가 일어날까? 그리고 어쨌든 3D 유맥상에서 비슷한 부분에 매핑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텀을 붙인다면은 이 뭐 다이아몬드 리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것들은 가만히 서서 핥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단순히. 아니면 진짜 엄청 액티브한, 근데 당연히,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정말 액티브한 어떤 액티비티가 뇌에서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의 확인은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데요. 논문 사이트에 가면은 이 로 데이터가 다 엑셀 파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검증을 해볼 수 있고, 어, 저도 시간 남으면은 그거 블로그 글 하나 써볼게요. 이거 논문 후속, 실제 로 데이터 가지고, 만약 실제로 분석해봤는데, 뭐, 바리어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뭐 고차원으로 매핑해봤더니, 뭐, 약간, 이 쥐가 진짜 이걸 보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좀 더 잘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해도 되게 인터레스팅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 말씀하신 또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지금 여기 뇌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혹시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공동 저자로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시간이 돼서 3분 정도 남았는데 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받겠습니다. 네, 만약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현장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랜덤으로 골라서 소감 발표를 시킬 건데요. 네, 아주 재밌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 일단 저기 현장에 있는 네, 한사연님께 일단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어,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 준비하면서 드셨던 어떤 소감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하셔도 좋고, 뭐, 다양하게. 어, 저희 팀원들 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또 한마디씩 또 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첫 발표고 나비 활동도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처음이고 사실 살짝 걱정도 됐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네, 든든하신 팀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논문을 읽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막 엄청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나름 흥미로웠던 것 같아서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하면서 즐겁게 발표 준비했던 것 같고요. 발표 네, PPT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캐리해주신 세웅님과 그리고 네, 조장 역할 잘해주신 구본륜 선배님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도 네, 다들 잘 도와주셔서 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형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뉴로 AI라는 분야 없으시면은 아니면 이제 신경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되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되나라는 질문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논문 보면서 되게 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아니면 인사이트가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잘 배워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언급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이 논문 준비하기 앞서가지고 저희한테 배경 지식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논문 준비 잘 할 수 있게 됐었어. 원우키 선배님이랑 조성 선배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조장하시느라 또 오르가나이저 엄청 잘해주신 구본효 선생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지금 뮤트돼 있어가지고요. 좀 뮤트를 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아, 네. 이렇게 또 좋은 논문 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혼자서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이거 논문 보려다가, 이거 그냥 뭐 잠깐 낮잠이나 좀 잘까? 좀 이런 식으로 혼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동력이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신규 멤버들이라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4학년 분들처럼 끌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끼리 약간 공통의 관심사로 이렇게 나가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동력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또 한 발짝 담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 이것으로 네. 첫 번째, 이것으로 네네. 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것으로 일단 첫 번째 발표는 마칠 거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기는 해서, 그래도 논문 하나 발표를 열심히 듣느라 힘드셨을 테니까 3분만 쉬고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